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탐나는 재테크의 배우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할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이분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막 부동산 시장을 맞추고 막 이러셔가지고요. 한번 꼭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얼른 인사부터 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 전세 대란 얘기할 때 네. 그때 그러셨어요. 8월 전세 대란은 없다. 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남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게 된 비결은 뭡니까? 일단 그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제 8월 전세 대란을 말씀하실 때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임대차 3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2년씩 만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올 때마다 그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도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별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제가 임대차 3법 적용하는 시점에 강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제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예.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과열된 시기에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전세가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작용이 나왔죠. 예, 부작용이 엄청 크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부작용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안정을 찾는 거예요. 예, 부작용을 그냥 우려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거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사실은 뭐 약간의 임대인한테도 문제가 있고 임차인한테도 약간씩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적용할 만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작용이 이제 없는 만기를 맞이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근데 저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고 시기의 문제점이다. 그러면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는 이제 부작용이 없고 이제 생태계 이 전세시 임대차 시장에 적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세 대란이 없을 거라고 본 것이죠. 어쨌든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네. 임대차 3법을 적용받지 않은 전세 물량은 값이 치솟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갱신 계약권 쓴 거기는 5%밖에 못 올렸잖아요. 네. 그 물량이 이제 지금 돌아오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된 전세 매물은 그냥 그 가격대로 내놓으면 된대요. 네. 근데 올라버린 거. 네. 이건 지금 집주인이 오히려 힘들어진 이런 그렇죠.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역전세난이 네, 지금 생기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예상하신 내용들과 현재 네.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전에는 제가 2022년 같은 경우는 정체기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근데 지금도 시장에서는 정체기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강남권역이나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호가를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제 매수자들은 그 전에는 상승장에서는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체기로 돌입하면서는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매수 행위를 거의 멈추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래 절벽입니다.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상승장 폭등을 이제 겪고 나서 상승장을 마무리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일반적인 행태예요. 문제는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금리에
엄청난 속도로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맞이한 것이죠. 그럼요.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인가 몰라도 너무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방향이 같은 거예요. 시장이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하락 역할을 하니까 이게 이제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정체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 진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가 없는 거래량이 없는 정체기를 좀 치셨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체기가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갈 줄 알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부터는 이제 하락장으로.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못 버티는 이제 빠르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던졌는데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급매가 나온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락 지수들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강북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그리고 특히나 많이 떨어진 게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 강남, 한남으로 대비되는 예전에는 서초, 강남, 송파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경부선 노선을 따라서 서초, 강남, 한남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직도 정체기의 그 현상이 남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도 부심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매도자들이 버티는 현상이 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똘똘한 한 채 아니면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은 안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냐하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고. 주도권의 문제가 상승장에서는 매도자들이 안 팔고 버티면 호가를 올려놓고 버티면 결국에는 매수자들이 쫓아와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고가들이 이렇게 계속 연일 벌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데 상승을 멈추고 정체기로 넘어가면서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시장의 주도권이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매수자들은 이제 동참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고 매수자들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남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버티지만 여기서 이기려면 매수자가 쫓아가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수자들이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생기는 더 떨어질 거예요. 것 같으니까 안 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만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굳이 이 지역을 쫓아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으로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안 가서 그렇지 지금 뭐 금리 5.8% 주는 예금 상품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돈이 막 뭉치돈이 몰리거든요. 이 돈이 언제든지 상황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돈이 움직이는 거는 상승장으로 갈 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움직여서 상승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상승장으로 먼저 가야 그 돈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분석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주식할 때도 보면요. 한 마이너스 40, 50 떨어지면 그거 이상 떨어지겠어? 이러고 한번 이렇게 줍줍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송파 쪽에 줍줍하러 나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상황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줍줍하는 분들이 지금 송파 같은 경우나 중개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저가 매물들이 거래들도 되고 집을 내놨던 분들이 또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도 올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독이에요. 이게 독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매도자들이 아직 심리가 제가 남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매수자들이 조금만 매수 행위가 달라붙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한 명 예외 없이
다 같이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행위를 해요. 사실 매수자들은 지금 금매니까 싸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호가를 올려버리면 싼 물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으로 갈 거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이니까 그냥 싸게 사서 버텨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호가를 올려버리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책이 전에 상투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매수자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주민들도 싸게 내놓으면 그 집 막 뭐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집을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거주 목적이면 사실 이런 행위가 나오면 안 되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주민들이 사실 집값 떨어진다라고 해서 막 이거를 담합해가지고 이거 떨어지지 말자 방지하고 막 이런 행위는 실거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투자 목적이라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절대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실거주 목적은 제가 1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전세 매물은 많은데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다 이러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금리하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는 잘 나간다면서요. 단순히 금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단 임차인 수가 줄었어요. 뭐냐면 상승장 때 2020년과 21년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대량 거래의 매수 주체는 누구냐면 무주택자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상승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거의 30회에 가까운 규제 정책을 내놓거든요. 그 규제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겁니다. 다주택자한테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샀는데 집을 또 안 파는 거죠. 그래서 매도 매물이 더 많이 줄으니까 무주택자들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매물이 줄으니까 폭등이 났던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무주택자의 원래 포지션은 뭐예요?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자가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 수가 일단 줄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일단 항상 상승장 끝 무렵에 뭐가 생기냐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차인 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폭등을 해도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생기니까요. 근데 전세가가 폭등하면 갑자기 폭등하면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갑자기 늘어난 전세가를 계약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으면 이자로 전세 대출 이자로 반 이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계약할 때는 매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걸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집을 구하지 않으면 노수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기가 되니까 매물은 좀 많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이제 비싼 가격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조금 가격이 낮은 집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전세를 준 사람 입장에선 내가 3억에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2억에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면 이 사람한테 3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해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주면 그거 신고해버리면 뭐 저 처벌받고 이러죠. 사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지금 요즘 한간에 좀 떠도는 얘기가 이제 악질 임대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임대차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전세가가 낮아졌을 경우에 사실은 원래 예전 같으면은 좀 전세가가 시세대로 낮아진 시세대로 맞추고 그 부족한 금액을 임대인이 이제 마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놓는 거죠. 내놔서 이제 임차인한테 원래 금액을 맞춰서 내놨는데 요즘 투자자들은 그렇게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맞추면 자기 부족한 자금을 메울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높게 내놓는 거예요. 시세를 높게 내놓고 안 나가도 그냥 그러면 이제 배째라 그러는 거죠. 임차인 보고 그냥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나간다. 그럼 나는 돈을 못 준다. 내가 돈도 없다. 이렇게 배째라 하면은 이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제도 보호를 받는 조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을 들은 분들은 보증보험 회사한테 이제 보증금을 청구를 하고 그걸 받아서 나갈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순서가 문제예요. 순서가 뭐냐면 자 만기가 되면 사실 그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게 도미노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여유가 있는 임차인은 이사를 먼저 가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를 못 가잖아요. 보증보험 청구를 못 합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할 수. 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야 청구를 했을 때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정작 필요한 거는 이사 나갈 때 그 돈 받아서 이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주질 않는 거죠.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사를 가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먼저 간다라는 건 뭐냐면 여유 자금이 보증금이 없어도 내가 이사 가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임차인은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도 이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정이 되려면 뭐냐면 이게 양쪽 다 그 이득이 있거든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걸 활용하는 이익으로 되는 대신에 집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돈을 주고 집을 제공받아서 그 주거의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냐면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를 안 하고 있어야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주거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손해가 발생하니까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쌤쌤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돈 받기 전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또 그래서 아니네.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게 뭐냐면 나갈 때 이게 이제 그 확정일자가 있잖아요. 확정일자가 이제 요건이 이사 점유하고 주소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가면 점유가 이제 풀리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의 그 이제 그 제도를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고 점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못 나가면 점유를 그냥 하고 있으니까 점유에 대한 이 사람은 어쨌든 수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소송이고 뭐고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사를 이게 안 맹점이 나가면 있네.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지금 이런 역전세난 이런 걸 보고 지금 이제 정부가 좀 이 제도를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보완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점을 노린 악질 임대인이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배째라. 나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임차인이 진짜 돈 없는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사 나가고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내용 증명만 보내는데 이거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거든요. 경매 넘겨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경매도
똑같습니다. 경매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간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 임차권 등기에 기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임차권 등기할 때도 그 주인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건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되기 그럼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 네, 근데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맹점이 있구나. 네,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각오를 하는 거면 이사하고 네.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싸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는 월세라든지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러한 주거 형태로 구입을 한 다음에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든지 집주인이 악질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군요. 네. 이걸 해야 되는군요.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네. 전세 시장이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사실 아까 그 점세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두 가지 이제 떨어지는 효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인데 금리 인상의 효과는 뭐냐면 월세로 수요가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전세 쪽으로 사실은 수요가 몰리거든요. 그런데 월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가 오히려 전세 이자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하락하는데 요즘은 특이하게 월세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난 이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금리에 맞춰서 월세도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실제 그 매물 그래프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매물도 늘어나 있고 월세 매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좀 예전에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공실 투자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원래 이제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잔금 치룰 때 임차인을 맞춰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치르거든요.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행위는 뭐냐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호가를 높게 놓고 임차인을 찾는데 안 맞춰지면 그냥 잔금이 자기 투자 활동을 통해서 얻은 투자 수익을 통해서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치르고 그냥 공실로 놔둔 채 호가를 높여놓고 임대료를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버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이 버티는 행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공실 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게 막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월세도 어느 정도 초반에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월세도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규제 풀 때 있었어요. 네네. 부동산 시장 참 안 좋을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박스권이라고 그럽니까? 쭉 수평으로 가던 때. 그때 부동산 시장 살려보겠다고 규제 풀고 막 올리려는 노력을 했는데 하나씩 그때 풀었다면 지금 확 풀던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작용을 해서 다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있던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확 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이제 규제를 빨리 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게 누적된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풀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금 규제 정책을 1차, 2차, 3차 나눠서 다 쪼개가지고 풀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시장을 좀 상승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멈추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규제를 풀었다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1차 정책을 할 때 지방만 규제 지역을 해제해 주지 않고 경기도도 같이 경기도도 같이 풀어주고 뭐 심지어는 서울도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인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제해 주고 이렇게 이거를 한 번에 풀어주는 게 이게 한꺼번에죠. 근데 문제는 1차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지방만 해제를 했습니다. 지방만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아주 외곽 지역만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보면 이제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를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간을 봤군요. 그렇죠. 풀어주면 조금 이게 부작용 상승으로 이제 반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간을 보는 거죠. 일부 지역을 풀어주고 효과를 봤는데 효과가 이렇게 그 상승 효과가 거의 안 난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생각지도 못했던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차를 풀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차를 또 풀어주는 거예요. 2차를 풀어주는데 이때도 풀어줄 때 한꺼번에 풀어주면 뭐 이제 또 상승이 될까 두려워서 경기도만 해제를 한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지역 4군데를 또 남겨뒀단 말이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는 또 안 건드렸어요. 아니 다주택자, 2주택자는 뭐 세금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또 3차 때 이제 추가로 또 풀어준 거죠. 3차 때 보니까 2차에 풀어줬는데 전혀 이제 시장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그래도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다주택자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취득세 중과를 이것도 완전히 없애준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또 풀어줬죠. 취득세 중과를 약간은 약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없앴고 3주택자는 원래 12%에서 4%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4주택자와 그다음에 법인을 이제 6%로 내린 거고. 그렇게 해서 중과세가 어느 정도 약간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닙니다. 또 저 임대사업자도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도 이게 풀어줬는데 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닌 게 뭐냐면 이것도 시장에 따라서 완전히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처음에 도입한 거는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를 도입을 했는데 실제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왜냐하면 이때는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라는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장기간 등록을 하면 임대료는 적게 올리는 대신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세금 혜택보다는 전세로 올리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전세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전세료를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간을 봤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매매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생겼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임대차 제도가 임사자 제도가 이제 부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왕창 달라든 거죠. 왜냐하면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완전 노다지가 거기다 난 거죠. 갭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전세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임사자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는 하락장이잖아요. 전세도로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준다 하더라도 묶이는 시간이 더 큰 거예요. 10년이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임사자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제도가 무조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항상 다른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인천 대구에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훨씬 많다고도 하는데 역시 가격 하락을 이끄는 원인이 그게 될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대구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몰려 있고 서울도 입주 물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전세가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같이 생깁니다. 더 떨어지겠네요. 네. 근데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거의 안 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 16,0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세가도 거의 안 떨어지고 매매가는 입주하자마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무조건 하락 요인이거나 뭐 시장을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약간은 좀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는 맞는데 네. 지금은 혼란기네요.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과 매수하려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정체기의 전형적인 형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점점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매도자들이 이제 버티는 행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그 사는 시점, 파는 시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언제가 되어야 할까 이런 건데 집값이 오른 게 2015년부터든가요? 사실은 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건 한 15년부터라고. 15년 치면 15, 16, 17, 18, 19, 20, 21, 22, 7년. 네, 부동산도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한 7년 주기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비슷한데 정책에 따라서 주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3, 24, 25, 26, 27, 28, 29, 29에서 30쯤 돼야 네. 예? 네. 7년 주기로 보면 네, 그럼 그때 다시 오른다는 얘기면 한참 남아 있어서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락장은 한 5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고 그야말로 해서 정책이? 네, 옆으로 기는 구간, 네. 그게 1,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는 그 정체기가 길었어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알아요. 네, 그때 네. 왜냐하면 아파트나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집 팔고 좋은데 전세로 다녀야지 이러고 있다가 네.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아차해서 집 샀거든요. 그때 안 샀으면 저 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실력자시네요. 꿈틀거릴 때 네. 딱 반응을 아니 그래도 저 하고. 인생을 좀 살아봐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늘 이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늘 이렇게 가니까 그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네, 이제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어. 그냥 네. 인생을 즐겨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였었냐면 전원주택 가고 막 이런 사람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원주택 갔던 사람 다 엉엉 울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확 올라갔고 이제 다시 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클론을 말씀하셔서 네, 맞습니다. 근데 2030년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너무 늦지 않아 또. 너무 늦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장이 그러는 걸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30, 40대들은 하락장을 저희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30, 40대는 굉장히 그래서 당황스럽겠구나. 엄청 당황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시장 참여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조급한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 저번에 여행 갔다가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는 이제 그냥 기다리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겪는 분들은 상승장의 그 잔재가 너무 깊이 남아 있거든요. 그 동안에 사실 집을 못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다음에 불안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딱 되니까 이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지 라는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금 들어갈 진입 시기를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 경험치로 얘기를 드리면 네. 그 지난번 정권 때
부동산이 올라도 너무 기형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네. 한 2배씩 3배 오른 데도 있고 그런데 전에 보면 오른 데서 반 빠지더라고요. 반. 네, 오른 데서 한 반 빠지면 그때부터 한 정체기로 쭉 가다가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올라요. 네. 더 올라. 그러니까 그거만 참으면 되는데 견디면 되는데 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 기간이 7년, 10년 막 이러니까 견디기 힘들죠, 사실. 아 근데 진짜 고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론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못 견디신 분들 네. 너무 힘들어.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장담을 네. 저는 이제 사람을 깊숙이 연구를 하다 네, 보니까 네.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시장에 적응을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언제 사야 되느냐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네. 2, 3년 지나면 이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놓게 돼요. 네. 이제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부동산은 끝났어 이러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꿈틀거리는 아니, 거를 이제는 전혀 끝났어. 캐치를 네. 못해요. 전혀 캐치를 못하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 끝이야. 네, 맞아요. 영원히 하락할 거야. 지금도 비싸.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적기일 매수 수도 있다. 적기예요. 근데 부동산 우상향 강남은 불패 뭐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입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입지론이 이제 확대돼서 어떻게 굳어진 명제 같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실제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치동, 뭐 소초동 다 떨어졌거든요. 네, 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0% 갔어요. 그게- 압구 정도는 그랬어. 압구. 그게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달라가 아니고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매수자들은 안 사고 있는데 매도자들이 지금 안 팔고 있는 거를 버티고 있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네네. 좀 있으면 이제 매수자들이 끝까지 안 사면 여기에서 이탈자들이 생겨요. 누군가는 꼭 팔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팔 때 어떻게 되냐면 살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작게 내리면 아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가격들이 지금 한 3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10% 이렇게 내리면 살 사람들이 야 나머지는 뭐 거의 30% 떨어졌는데 너만 10% 내리면 내가 사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팔아야 될 사람이니까 10% 내렸는데 안 팔려? 그럼 좀 있으면 20% 내리고 좀 있으면 30% 내리고 그럼 이때쯤 이제 거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뭐냐면 다른 것들은 약간 계단식 하락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갑자기 수직 낙하하는 급락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대치동 옛날에 대치동이나 이런 데들이 좀 약간 늦게 떨어졌습니다. 한 2012년, 13년 이때 가서 막 떨어졌거든요. 10년쯤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2008년부터 떨어졌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한 2010년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떨어지는 폭이 거의 똑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아까 제 경험치. 그게 강남이 제일 늦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늦게 떨어지면 그때 강남 떨어지는 거 보고 강남이 40% 떨어졌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살 준비를 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약진해서 올라갈 때 강남부터 다시 올라. 그러니까 경험치를 네.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근데 네.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를 금방 까먹어요. 맞아. 그리고 이번 시장은 항상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청약시장이에요. 네네. 아, 둔총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예. 둔총 엄청 밀릴 줄 알았어요. 네네. 이 와중에도 둔총이잖아.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 게 희한해요. 물론 뭐 미달은 아닙니다만 네. 희한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 네. 가격이고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2,9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2,900만 원에 분양했으면 아, 난리 났지. 경쟁률이 어땠을까? 어마어마했겠죠. 예, 수백 대 1이었을 네, 겁니다. 그리고 자 가정을 또 달리해 보면 지금 이제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올라서 3,829만 원이에요. 네. 평당가가. 근데 이거를 올해 했잖아요. 올해 12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작년 한 9월쯤에 했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네. 났죠. 박 터졌겠는데요. 사실 작년 9월에만 했어도 헬리오시티가 23억이었습니다. 와. 23억 5천. 그러면 지금 둔촌주공의 그 84제곱미터가 1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아, 그래도 싼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 싼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분양할 때 헬리오시티 가격이 17억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7억 대 13억 5천. 여기다 옵션가를 더하면 한 14억 정도. 네. 그러니까 14억 대 17억 정도 되니까 이제 싼 느낌이 별로 안 났죠. 근데 지금 헬리오시티가 15억이에요. 아, 그렇게 떨어졌어요? 네. 와.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당첨자들이 둔촌주공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아. 1월 5일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14억 대 15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잘 될까? 아니, 나 같으면 사. 아, 그래요? 네, 저 같으면 사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헬리오시티가 15억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락장이 더 지금 떨어진다 이거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하락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헬리오시티 가격이 얼마 돼 있을까요? 아, 그래도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언젠가는 이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이제 강조하는 말인데 네. 실거주는 괜찮다. 이거를 진짜 스스로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준촌주공 14억에 샀어요. 네. 그러면 얘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한 반 정도 하나? 7억? 7억 아마 이제 입주할 때 제가 볼 때 7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높게 잡아서 그냥 7억 잡을게요. 네. 그러면 실거주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당분간 없는 거잖아요. 네, 몇 년 동안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4억 있는 사람이 네. 둔촌주공을 샀다. 그럼 14억 다 들어갔죠. 네. 그럼 뭐 추가로 들어가는 돈 없죠. 네. 그러니까 좋다. 뭐 그래도 주거 안정권은 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세로 들어갔다면 7억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억이 남죠. 그럼 이걸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받죠. 7월 이자가 35, 3,500만 원. 네. 매년 3,500만 원씩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을 이제 가정을 하고 비교한 건데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 대출 이자는 더 높지. 상황이 완전히 더 심각해집니다. 한 6% 받았다고 치면.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월세만 있기 때문에 이 월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매매로 산 가격의 이자만큼을 월세로 내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가 유리합니다. 집값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 전세가 월등하게 유리해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실거주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전제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값까지 떨어지면 나가는 거죠. 실거주자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5년 지나잖아요.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임대로 들어간 사람과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선택을 달리했을 때 자산 차이가 수억이 차이가 나게 돼요. 이 사람은 아마 거의 자산이 제로에 가깝게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한 자기 자산이 7억이다. 네. 7억인데 둔촌주공을 반 대출 이자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깎이는 금액에 이자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의 자산이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 근데 임대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자산 7억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주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자로 나갔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남은 돈이 있으면 세이브해서 적금 들어가지고 남는 돈이 생겨서 추가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2022년 그 집값 상승기의 대처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는 괜찮다. 이거는 상승장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장을 거의 근 10년 가까이 겪으면서 이제 하락 초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의 잔재가 지금 너무 가슴속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악용하는 분들이 실거주는 괜찮다,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할 때 점검해 봐야 되는 게 그 경매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매 물건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속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경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영끌해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장으로 돌입하더라도 그분들은 야 이거는 조정이야. 이제 상승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버티게 되죠. 근데 버티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그 부담을 이제 못 이기고 내놓을 때 그게 보통은 1년, 2년 지나서 이제 그런 물건이 출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사실 뭐 본격적으로 된 거는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못 버티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지금은 이제 막 출회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 지금 뛰어들 건 아니네. 그렇죠. 조금 더 있다가 내년 되면 더 많아질 거고 내후년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도 감정가나 아니면 경매 낙찰가도 더 떨어질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현찰 있는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짱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적당한 기회를 잡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나 집 한 채 있는데 더 떨어진 거 생각하고 지금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팔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항상 파는 것도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매수자가 있을 때 팔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 근데 지금은 매수자가 아예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진짜 팔고자 노력하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손해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팔면 안 되고 중간쯤에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예. 떨어질 때도 그런 때 있었어요. 예. 오를 때도 오를 때도 조정을 중간에 받거든요. 이게 있었어. 네. 그때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되나 이래가지고 그때 판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상승이다 막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그때 이때 이제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올 때 이때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초보자들이 부동산 공부를 한다 그러면 네. 어떤 투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입지도 있고 뭐 이런 투자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입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전에 입지였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입지 공부한 분들이 지금 시장에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오히려 더 망한 선택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네. 첫 번째로 이제 학군 아니면 저 학군이 저 학원 네, 예? 네, 이제 네. 요거 두 개. 학원가.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역세권. 요즘에는 이제 한강뷰 내지는 숲세권.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 예를 들자면 네. GTX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뭐 일종의 역세권이죠. 교통이 좋아지는.
그래서 인도권이 그때 오를 때 많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인도권의 GTX가 공사가 중단되었냐?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지 중심으로 만약에 공부를 해서 갔다라면 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분명히 상승장 때 야 GTX 호재가 있으니까 뒤늦게라도 들어가자 이런 선택을 했을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죠, 많죠. 그럼 그분들은 지금 망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인도권 쪽이. 부동산은 이런 거예요. 제가 책에다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 이거죠. 낚시를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낚시 포인트라는 데가 있잖아요. 포인트에 가면은 고기들이 굉장히 잘 잡혀요. 그게 일종의 입지거든요. 낚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낚시에 가가지고 입지 좋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요. 태풍이 몰려오면 여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집에 가야지. 못 잡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게 태풍이라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입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을 거스르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을 거스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이 테마주도 있고 맞아요. 뭐 어떤 개별적인 뭐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갑자기 대세 하락장에서 상한가도 치고 막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하기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입지론에 비슷한 가치 투자라든지 뭐 이제 회사의 실적을 분석해서 하는 그런 기법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주 종목이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우선합니다. 시장이. 그러면 이제 이번을 내 집 마련의 호기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참 지난번에 내가 이걸 샀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땅을 쳤던 분들이 야 그때 안 살기로 얼마나 잘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항상 보면 바닥에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사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해라. 두 가지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원화채굴 해라. 원화채굴 돈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돈을 잡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채굴에 지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채굴 해라. 열심히 이제는 돈 꼭 쥐고 계세요. 투자할 시기가 아니고 있던 돈은 꽉 움켜쥐고 있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두라는. 열심히 일해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할 때 진짜 내가 정말 이때다라고 알고 있는데 돈이 없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돈을 잃으면 안 되고 돈을 이때 적기다라고 할 때 내가 쏟을 수 있는 돈을 시드머니를 만들어놔야 되죠. 지금 돈 쓰면 안 되네. 네. 돈 쓰면 안 돼.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남들과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바닥기가 돼도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 때를 모르고 놓칩니다. 근데 그 왜 놓치느냐? 그냥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기준, 뭐 세계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사실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석이 전문가들조차 뭐라고 하냐면 아직 더 떨어질 거다.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럼 이런 기준을 계속 공부하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사이클 공부를 해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이클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가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그냥 소장님이 오를 때 되면 전화 주시면. 아 요때 이제 또 유튜브에서 아 이제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 그래요? 떨어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떨어지는 거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쉽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투기를 조장하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올라갈 때 돼서 이런 신호를 제가 바로 줄 수 있느냐, 잘못하면 저로 인해서 시장을 또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예 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사라지는 아니, 순간이 근데 적기일 수 있다는 말씀. 저는 이제 그래서 저를 믿고 계시면 안 된다. 이번에 또 소장님 새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책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제가 사이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목도 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했고요. 책은 좀 첫 번째, 두 번째 책과 좀 다르게 읽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사례들도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포인트를 준 게 주식 투자자들 주식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이해하기 쉽게 주식하고 비교하면서 썼어요. 네. 주식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식에 보면 아주 대가들의 명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명언들을 타이틀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주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비슷한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쉽게 책이 읽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또 기억나시는군요. 주도하는 아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한강 맨션이 이게 새로운 트렌드였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가더라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도곡동 타워 팰리스로 가더라고. 그러다가 강 건너와 한남 더힐로 가더라고요. 근데 주도하는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건 돈이 없어서 못 봐. 맞긴 맞습니다. 주도하는 아파트는 비싸. 네. 남들이 주도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고요. 그때가 또 이렇게 그 주변 사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주변에 사는 걸로 저희는 비싸니까.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저 오늘 그 사이클 공부와 시드머니를 모아라는 30, 40대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신 조언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